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의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 통합,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민감 국가 지정 등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So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지만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 넘기며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임기 2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참패라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로 2년 10개월의 임기를 끝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이르면 이번 주 초쯤 퇴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 참모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조직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막한 분위기가 흐르는 한남동 관저 인근.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나 관저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뒤에도 6개월가량 출퇴근했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주민 불편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은 조직 정리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헌재 선고 직후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사저 복귀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고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뒤에도 일요일마다 정진석 실장 주재로 열리던 수석 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다. 실무진들 역시 당이나 소속 부처 등으로 복귀하는 등 하나둘 용산을 떠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공천 개입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데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대면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 수사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차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결정문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막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됐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역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봤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 서울 도심에서 탄핵을 환영하는 집회와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집회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표정이 상반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알록달록 우산을 챙겨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청역 근처에서도 탄핵을 반기는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주권자가 이겼다고 환호하며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란 주범, 내란 가담자들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시민들도 거리를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을 쓰기도 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국민저항권 발동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 광장으로 향한 시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 속에 당내 경선을 간소화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후보들은 범진보 진영 공동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경선 흥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준비 초읽기에 들어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 공개 일정 없이 전국 구상에 몰두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대표가 직접 출마를 준비하는 이례적인 상황. 경선의 심판격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수가 정하는 일을 피하려면 대표직 사퇴는 대선 체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꼽힙니다. 조기 대선 현실화하면서 이제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단하실까요? 앞서 이 대표가 언행 신중을 당내에 당부했던 만큼 측근들도 대선에 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늦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를 공표할 거로 전망되는 오는 8일 전후로는 이 대표가 사퇴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선거 준비에 돌입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머지않아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마 수순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언제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전례에 비추어 경선 간소화 카드를 고심 중입니다. 후보군의 일부 지자체장이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장은 출마를 위해선 대선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 만큼 4월 말까지 후보를 확정하고 지역 순회도 최대 4번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범진보 진영 모든 후보가 뛰어들어 일반 국민이 100% 투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열자고 민주당에 요구해왔습니다. 비명계 삼김 등도 앞다퉈 오픈 프라이머리 동참 뜻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대 6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 조기 대선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규모가 다른 정당의 사이즈도 다르고 유권자 모형을 그럼 이 선거인단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제한이 좌초될 경우 비명계 주자들의 경선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예측 가능한 어대명 경선이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선 흥행 방안에 대한 고심의 기류도 읽힙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사무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전국 관련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당내 경선 실무를 총괄하게 될 김인덕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모선 수석 사무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총장은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계 후보들이 주장하는 범진보 진영 공동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관련 입장을 포함해 향후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의 보관을 밝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 속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주요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파면 당일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날선 방언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당내 통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의원총회에서 신임을 사실상 재확인한 쌍권 지도부. 2달 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 체제, 계파 갈등이 선거 국면 초반 변수로 거론됩니다. 실제 의총에서 친윤 김기현 의원은 우리는 패족이 됐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전열을 재정비하자며 사실상 탄핵 찬성파를 겨냥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선 승리보다 대선 이후 당권과 공천에만 관심을 둔 행보라거나 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 책임이 적잖은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의총 발언 유출 논란을 두고도 개파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관련 보도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누가 발언을 생중계하느냐며 친한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공개 반박이 나온 겁니다. 배현진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원단체 대화방에서 윤상현 의원을 향해 의총 중간에 나가서 내용을 다 브리핑하지 않았느냐며 마이크가 좋다고 말씀을 가벼이 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누설했냐고 언성 높이고 손가락질한 건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도 적었는데 이른바 윤한 갈등, 또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찬반 등을 고리로 누적되어 온 친한과 친윤 사이 앙금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적잖습니다. 물론 의총장에서 친윤계의 날선 발언은 탄핵 찬성파 전체보단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정국에서 언론 노출이 잦았던 일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탄핵한 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아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조기 대선 전국 초기 개파 갈등 진화 실패와 잡음 부각은 선거 패배 지름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 역시 중진 간담회 등을 통해 균열 봉합 방안을 모색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국 수습 방안과 대선 전략, 당내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파면 뒤 두 번째로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추후 대선 일정 등을 놓고 지도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의원들 사이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도부 거취 문제나 당 방향에 맞지 않은 일부 의원들 징계 요구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시작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 당내 경선 문제, 당 통합 방안 등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불의 대형화, 상시화에 대비해 산림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초대형 산불의 경고,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 기록을 세우며 처음으로 초대형 산불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림당국은 대응 체계를 기존 3단계를 유지하되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1000헥타르가 넘으면 지휘권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산림청장이 갖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초대형 산불의 확산력에 산불 진화 체계와 대응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불 회오리가 생겼습니다. 산불 교과서에서나 봤던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른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더 자주 한반도를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지구가 이미 산업혁명 이래 가장 뜨거운 상태고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이번에 고온에 강풍 등 기후 요소가 다 겹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젠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봄과 가을에 맞춰져 있는 산불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경보 시스템과 감시나 진화용 설계를 보충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봄, 가을만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로 가야 합니다. 지금 사용되는 대형 헬기보다 더 큰 헬기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드론 등의 자원들도 다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조기에 산불을 감지하고 경보를 낼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산불 확산 시스템과 연계해 재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는 빠른 산불 확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중앙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 통제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게 된다면 진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의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에 대피 훈련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개발과 숲 가꾸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규모가 큰 만큼 지역 생태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과거 산불 지역 조사에서 피해 지역의 나무가 다시 울창해지려면 20년이 걸리고 흙 속 미생물까지 완전히 복원되는 데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영남권 산불은 나흘에 만에 진화됐습니다. 75명의 사상자와 함께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은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996년 큰 불이 난 강원도 고성 지역의 장기 관찰 조사를 보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 속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성 산불 지역은 외형적인 숲의 모습, 즉 경관을 회복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울창해지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동물의 경우 복원 속도가 달랐는데 어류가 가장 빨라서 3년이 소요됐습니다. 한국 강도래 같은 물속 무척주 동물은 9년, 개미 같은 곤충류는 14년 뒤 개체수가 회복됐습니다. 포유류는 이보다 늦어 20년이 지난 뒤 80%대 수준이 됐고 조류는 더 더뎌 70% 수준까지만 개체가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영덕처럼 강원 고성도 송이버섯 생산이 활발했는데 전소 피해지의 경우 3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송이가 나오지 않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상의 식생뿐만 아니라 토양에 있는 미생물도 다 피해를 입고 다소 없어지게 되는데요. 아직 토양 미생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송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뒤 토양의 유출 위험은 2년 만에 크게 줄지만 땅속 유기물층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10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할 거로 추정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모두 탔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주택 화재로 70대가 숨지는 등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사찰 지붕 위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쏴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삼해면에 있는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님과 신도 등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상 주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뒤덮습니다. 광주 농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1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주택에 살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강원 홍천군 서면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 전면부가 모두 탔습니다. 30대 운전자 등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에 있는 돌로 된 조형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탑승객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신정동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에서 SUV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남양대교 평택 방향 편도 2차선을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바퀴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엔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 지하 목욕탕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잠자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목욕탕 내부 3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새벽 3시 40분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25제곱미터 규모 주택과 창고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바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상대로 기본관세 10% 부과를 발효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9일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개 나라에 추가 상호관세가 붙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삼성전자는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해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상호관세 폭탄 46%를 떨어뜨리면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가전도 비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과 태국, 중국 등의 가전 공장을 두고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재고로 버텨보거나 생산 전략 수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산 재배치 등을 통해서 관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원산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금처럼 계속 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인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곧 관세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은 적지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받기로 한 보조금이 걱정입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여기에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품목 관세 25%가 매겨져 곧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장기전이 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들이 줄줄이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미국이 승리할 경제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쉽지 않겠지만 버텨야 하며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부과한 34% 상호관세에 맞불 대응으로 맞선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많은 나라가 미국을 견딜 수 없이 나쁘게 대했다며 미국은 그동안 어리석고 무력한 매타작 대상이었지만 더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번 주 중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며 양국 정상 간의 관세 문제에 대해 직접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교섭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의 패키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운용 방향을 담은 국방부 문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군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국한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둔 미군의 운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군의 역량을 중국의 타이완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겠다는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사실상 17만 명에 이르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9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유럽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나토는 갑작스러운 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s want to pivot more towards Asia. That obviously we will do that in a very coordinated manner.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주둔 미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동 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주동 미군 일부를 동유럽으로 재배치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유로 거론됐지만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전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일방적으로 주동 미군 1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y're there to protect Europe. They're there to protect Germany, right? And Germany is supposed to pay for it. Germany'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헝가리나 폴란드는 적극적으로 미군 주둔을 요청하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pierwszej kadencji prezydenta Donalda Trumpa naprawdę powstanie i że będzie taka bardzo silnie zakorzeniona amerykańska obecność militarna w naszym kraju. 하지만 독일 주둔 미군이 유사시 중동의 군사작전까지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었던 만큼 미국 안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동남부 도시 크리비리흐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크리비리흐에 대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아이 9명과 성인 9명이 숨졌으며 미사일은 주거 건물과 놀이터, 상점, 식당에 있는 평범한 거리를 정확히 공격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62명이 다쳤는데 그중 12명이 어린이며 러시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한 냉소, 비열함, 인간에 대한 증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한 약속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다고 현지 시각 5일 러시아가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성명에서 키이우 정권은 4일 오전부터 드론과 포탄을 이용해 러시아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브란시크와 벨고로드, 스몰렌스크, 보로네시, 리페츠크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의 헤르손과 루안스크 등의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1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은 허위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군의 군사 목표물을 엄격히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생후 10개월 아이와 가족을 납치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휘관을 살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지구 군사정보국의 고위 지휘관이었던 팔레스타인 무자헤딘 소속 하산 무함마드 아와드가 이스라엘군 공격에 숨졌습니다. 아와드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해 니르오즈 키푸즈에서 아레덴 비바스 부부와 4살과 생후 10개월 된 두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지난 2월 하마스는 휴전 합의에 따라 야르덴을 석방하고 아이들 시신을 이스라엘에 인계했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이중 가격제가 최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격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점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배달료를 점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정산 내역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약 5만 원어치를 판매하면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만 원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배달 메뉴를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000원짜리, 8,000원짜리, 만 원짜리들
똑같이 배달앱으로 팔면은 뭐 수수료만 해도 최소 뭐 48% 거의 50% 육박하는데 그러면은 팔아도 안 남고 그냥 망하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된 이중가격제는 외식업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치킨 피자에서 커피와 도시락 등 우후죽 순으로 이중가격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에는 매장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순 고집뿐 소비자는 매장 판매 가격을 모르기에 얼마나 더 내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좀 배신감을 느끼겠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배달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격 결정은 가맹점주의 몫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애초에 배달료 무료 정책이 배달료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라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무료 배달 정책으로 인해 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제 고정되어서 나가게 되고 당연히 배달 가격이랑 그 포장 가격이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난해 진통 끝에 합의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이중가격제가 사각지대에서 활성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관계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숨은 가격 인상으로 지적받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로 확산하며 소비자들의 지출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1로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유지류 가격 지수는 161.8로 전달보다 3.7%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3.9% 높습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과 같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9.9%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육류 가격 지수는 0.9% 올랐고 곡물과 설탕 가격 지수는 각각 2.6%, 1.4% 하락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영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치료제가 아직 없어서 접종 등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4급 법정 전염병인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영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에만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산후조리원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RSV에 감염된 영세 영아만 2,199명, 올해는 3개월에 해당하는 12주 동안에만 785명이나 감염됐을 정도로 그 숫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RS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등원을 하면 그 어린이집의 반수 정도, 일주일 이내에 동일한 그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정도로 전염력이 되게 높습니다. RSV는 환자의 침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감기처럼 콧물, 기침이 나고 쌕쌕거림을 불러옵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모세 기관지염,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기관지 부분들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좁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걸리게 된다면 수액이나 해열제를 맞으며 낫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아이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만 RSV 고위험군 아이가 아니라면 접종 비용이 60만 원에 달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이 RSV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도의 저출산 위기 속에서 영유아들의 국가 예방접종 범위 확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선 동창생들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참다 못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처했는데요. 이어서 열린 또 다른 재판에선 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 20살 A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B씨는
평소에도 A씨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B씨는 친구와 함께 A씨의 아파트까지 찾아왔고 이어 폭행과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찢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행이 이어졌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가혹행위. 참다 못한 A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구속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B씨와 함께 A씨를 괴롭히고 학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숨진 B씨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한 20살 C씨. A씨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씨까지.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7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D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성인이 된 D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 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대전 호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틀 전 사람을 죽이고 집에 가둬놨다는 6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숨진 피해 남성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2살 딸을 마대 걸레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가파도는 이맘때 섬을 푸르게 물들이는 청보리가 유명합니다. 축제도 시작했는데 유채꽃과 묵꽃도 화사하게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가파도를 다녀왔습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에도 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날씨 탓에 청보리가 예년보다 덜 자랐어도 푸르름은 여전합니다. 키 작은 청보리 덕분에 그동안 잘 안 보였던 묵꽃은 은은한 연보랏빛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올해 새로 심은 유채꽃도 샛노랗게 활짝 피어 봄의 화사함을 더합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청보리는 아직 덜 자랐지만 유채꽃, 묵꽃과 어우러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섬으로 봄나들이 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진도 찍으며 색다른 봄을 담아갑니다. 유채꽃 원래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못 봤다가 여기서 또 보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청보리밭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유채꽃에 반하고 막힌 것 없는 시원한 풍경에도 푹 빠집니다. 청보리밭을 기대하고 왔는데 청보리도 좋지만 유채가 너무 예뻤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양쪽으로 펼쳐진 초록초록빛이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들이객들은 덜 자란 청보리에 아쉬울 뻔했지만 활짝 핀 유채꽃과 묵꽃을 보며 색다른 봄을 만끽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덜 자란 청보리는 이번 달 하순쯤이면 훌쩍 자랄 전망입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운데 전남 완도의 청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산도의 유채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요. 청산도에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슬로 걷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모두 푸르러 이름 지어진 청산도입니다. 유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청산도에 진짜 봄이 왔습니다. 청산도 처음 왔는데 걸으면서 유채꽃도 보고 다 노랑노랑해서 기분이 되게 좋고 봄꽃도 보니까 되게 좋아요. 봄 나들이객들은 소중한 추억을 카메라에 담느라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큰맘 먹고 여기까지 이제 뭐 배 타고 왔는데 뭐 가족끼리 이제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아시아 첫 슬로우시티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아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았습니다. 서편제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이 길은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들이 진도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며 내려오는 장면이 촬영된 곳입니다. 올해 청산도 축제는 슬로길 42.19km를 천천히 걷고 밤낮 없이 놀고 기록하자는 3가지 테마에 17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완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 명사 시민에서 해양 치유 체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 청산도에서는 경관 치유와 더불어서 기치유를 할 수 있는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국내에서 제일 가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맛깔스러운 음식과 함께 남도, 특히 섬 여행의 진수를 선보이는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꺾고 6시즌 만에 V리그 정상에 오르며 컵대회와 정규리그까지 구단 사상 첫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3경기에서 팀 공격을 이끈 레오가 MVP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세트 24대 23에서 대한항공 러셀 공격이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 판정을 받습니다. 세트 점수 3대1로 현대캐피탈의 승리. 챔프전 3경기를 모두 승리한 현대캐피탈이 6시즌 만에 정상에 오르는 순간 선수들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레오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고 다시 명장을 입증한 볼란 감독은 선수들에 둘러싸여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컵대회와 정규리그에 이어 챔프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구단 사상 첫 3관왕 트래블까지 달성했습니다. Very happy and very proud about my team because we make a lot of work during the years, we make a lot of progress, we change a little bit the mentality and they fight very well in this final. So 3차전 19득점을 포함해 3경기에서 69득점을 올린 레오는 기자단 투표에서 챔프전 MVP로 뽑혔습니다. 삼성화재 소속이던 2013-14 시즌 이후 통산 3번째 수상입니다. Yo creo que fueron sentimientos encontrados, ¿no? Yo creo que más bien es por volver a sentir esa sensación de ser campeón en Corea, en la liga que comencé después de muchos años. 첫 2세트를 가져온 현대캐피탈은 3세트를 내주고 4세트에서도 막판 21대 22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서브 실패 이후 허수봉이 블로킹 3명을 따돌린 밀어넣기 공격으로 다시 앞서 나갔고 러셀의 잇따른 공격 실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4년 연속 통합 우승으로 왕조를 지켰던 대한항공은 정규리그에서 1승 5패로 밀린 데 이어 챔프전에서도 현대캐피탈의 높은 벽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문현빈의 9회 역전 3런포를 앞세워 삼성을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류현진을 내고도 8회까지 1대5로 끌려가던 한화는 투아웃 이후 문현빈의 솔로 홈런에 이어 이진영의 투런포로 4대5까지 추격했습니다. 다시 김원곤에게 솔로포를 내주고 4대6으로 뒤진 9회, 한화는 투아웃 이후 주자 2명이 출루했고 문현빈이 다시 극적인 3런 홈런을 쳐내며 결국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NC는 김주원과 손아섭, 박건우가 나란히 2탄 접식을 올리며 키움을 7대5로 물리치고 6위로 올라섰고 롯데는 선발 박세웅이 7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힘입어 두산에 6대1로 승리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선두 대전을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북은 후반 1분 전진우의 선취골과 경기 막판 전병관의 추가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하고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천은 김승섭과 유강현이 연속 골을 터뜨리며 대구에 2대0으로 승리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과 울산은 득점 없이 비겼고 최하위 수원FC는 포항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해 7경기째 첫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4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6도, 대구는 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5도, 대전이 18도, 대구는 무려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초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